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야 놀자 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유잼 뉴스 2018년 8월 5일 저녁 10시 기준으로 네이버 많이 본 경제 뉴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경제 뉴스 많이 본 뉴스입니다. 일단 쭉 볼까요? 첫 번째 1위가 지금 현재 BMW 안전진단 받고도 국토부 비상, BMW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관련 뉴스가 많이 본 뉴스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이제 고지서 발송 전기요금에 관련된 뉴스. 세 번째는 자동차 정비요금 인상, 또 폭염 겹치면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고요. 자, 네 번째는 자영업자 얼마나 안 좋길래라는 컷을 달고 현재 그 상권에서 이 상가에 입점해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장사하기 어려운지 그 현상들을 좀 취재를 한 기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가 또 올라와 있고요. 여섯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통화전쟁으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전망을 담은 기사입니다. 일곱 번째 역시 BMW 사태에 대한 기사고요. 여덟 번째는 장바구니 물가 관련된 기사. 9위는 폭염 청구서 전기료 부담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고, 열 번째는 점포 더 늘려야 하는데 새 점주 유치 비상,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편의점 업계의 어떤 그 상황들을 좀 정리한 기사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위 BMW 사태에 관련된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서워서 못타 BMW 안전진단 받고도 국토부 비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일단 BMW 코리아가 일부 부품만 손보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다라면서 그동안 판매했던 차량 10만 6천여 대에 대해서 지금 안전진단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목포에서 이 안전진단 점검을 받고 나온 차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받고 괜찮다라고 통과가 된 것인데도 불이 났다면 이 원인 진단 자체가, 그러니까 일부 부품, BMW가 말한 그 일부 부품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고요. 또 국토부도 안전진단을 받고 운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이 목포에서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에 대해서 긴급 안전진단이 진행됐던 그 해당 서비스 센터의 담당 직원을 급파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인데 BMW 측은 일단 서비스 센터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 내시경 진단에서 EGR이라는 그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부품 내부에 침전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실수한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 안전 진단은 이 EGR이라는 이 부품 내부를 일단 내시경으로 확인한 뒤에 거기에 쌓여있는 침전물을 청소하거나 또는 부품을 바꿔주는 그런 방식인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BMW 측은 직원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청소가 안 됐기 때문에 불이 난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BMW 측의 해명인 거고요. 이 BMW 운전자들, 차량 소유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도 이렇게 불이 나는 거면 안전진단을 받고 났다고 해서 뭐 걱정 없이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차를 안 타고 이 더운 날씨에 대중교통만 타고 다니는 것도 또 불편한 문제일 수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미
지난 3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이제 받은 차량이 한 15,000대 정도 되고, 예약되어 있는 건수만 한 36,000대 이상입니다. 이게 3일까지였으니까 지금 5일이니까 아마 더 많은 차량들이 줄을 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BMW 측은 한정된 인력으로 지금 차량을 검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그걸 꼼꼼하게 또 잘 확실하게 검사를 하고 있는지도 사실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번 또 불이 난 것도 역시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BMW 서비스 센터 직원의 말을 참고해보면 점검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시간 이내로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한 대에 1시간 정도라면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차량의 숫자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겠죠. 거기다 국토부가 안전진단 또 리콜에 대한 BMW 측의 대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BMW 관련된 기사 계속 볼까요? 자, 한국 소비자 우습게 보는 BMW 허술한 대처에 소비자들이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자, 안전점검만 받으면 불이 안 날 거란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틀린 걸로 나왔습니다. 안전점검을 믿을 수 있는 거냐? 원인을 제대로 찾은 건 맞냐? 또 숨기는 건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BMW에서는 이 EGR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점검한 차량에서도 불이 나면서 BMW가 화재 원인을 잘못 짚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국내 전문가들의 지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EGR이라는 장치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차량에만 부착된 것이 아니라 해외에 팔린 자동차에도 똑같이 부착이 됐던 것이고, 그렇다고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차들은 어떤 특정 회사 혹은 특정 나라에서 만들어진 부품만 들어온 것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장착됐던 차량 부품이 유럽이나 미국 수출된 그 차량에도 똑같이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단순히 그 부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내 배출가스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뭔가를 적용을 하면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은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가 BMW 자료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도 다 같이 참여하는 조사팀을 꾸려서 좀 원인을 규명해 보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언제 나올지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10달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일단 최소한 올해 안에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BMW 차량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연말까지 혹은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지금 차를 그러면 타고 다니지 말란 얘기냐라는 그런 불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 BMW 차주들의 제보가 있었고, 차에서 불이 난 것에 대해서 BMW에서는 차주의 잘못이다, 보험 처리하라 라는 식의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제서야 BMW가 리콜을 결정했는데, 그것도 이제 국토부가 먼저 이 BMW에다가 EGR 결함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한 그 다음에 BMW가 리콜을 결정한 것이고요. 특히 520D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판매량의 30%가 한국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상 팔 때는 신나게 한국에 팔아놓고 막상 차에 문제가 생기니까 늑장 대처하고 또 안전진단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BMW가 너무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동 꺼진 문제 다 안전 문제인데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도 대처를 이렇게 했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피해 보상 체계가 좀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것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가 고의로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 실제 피해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제도가 있다 보면 제조사들이 엄청난 배상금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걸 더 강화하자, 더 많이 배상할 수 있도록 그 제한 폭을 넓히자라는 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 피해자 일부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국내에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BMW 관련된 소식 그 정도고요. 관련해서 또 자동차 뉴스 관련 뉴스가 있습니다. 자, 정비요금 인상에 폭염이 겹쳐 차 보험료 오르나라는 제목입니다. 한동안 경쟁적으로 인하됐던 자동차 보험료가 2년 만에 또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정비요금 등의 원가 인상이 있었고요. 또 지금 폭염까지 겹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올해 2분기 85%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8에서 80%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넘으면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2.6%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분기 손해율만으로도 손실 발생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2분기에는 그거보다 더 손해율이 올라갔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죠. 자, 작년에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된 뒤에 손해율이 적정 수준을 넘겨서 높아지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좀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쯤부터 대형사 위주로 본격 준비를 시작해서 연내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간을 보고 있는데요. 자,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만약에 된다면 2016년 말 이후 2년 만입니다. 지난해에는 자동차 보험이 19년 만에 흑자를 내면서 소폭 인하되기도 했었는데요. 올 들어서도 삼성화재가 자동차 보험료를 낮춘 바 있고 또 한화 손해보험 등이 뒤따라서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할인 특약을 확대했습니다. 자, 손보사들이 결국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손해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업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손해율 보면은 2016년에 83%, 2017년에 조금 낮아졌다가 지금 1분기, 2분기 이렇게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동차 보험사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격을 막 인하해서 조금이라도 가입자를 확보했고요. 그렇지만 지난 겨울에 한파, 또 폭설이 이어지면서 손해율 상승이 불가피했고 올여름에는 또 폭염까지 겹치면서 계속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반기에 가장 큰 그 보험료 인상 요인은 최근에 정비요금 인상이 타결된 것입니다. 정비요금은 국토교통부가 공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각 손보사가 개별 정비업체와 협상을 해서 최종 금액을 정하고 있고 그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마친 뒤에 보험료에 반영이 되는데 일단 보험개발원은 이 정비업체 공임이 한 2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보험금이 연간 한 3,1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보험료가 3%가량은 올라야 이 늘어나는 보험금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특히나 이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사고 급증도 손해율 상승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요. 올해 7월에 사고 중계가 상당히 매우 이례적이다.
폭염이 영향을 준 것 같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도 손해율 상승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무직자가 사고가 났을 때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소득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이 기준이 이제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올해 이미 16.4% 인상이 됐기 때문에 소득보상금 책정 기준 임금은 한 6%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올해 7월부터, 지난달부터죠. 상급 종합병원 2, 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되는 병원비도 약 한 연간 550억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보험금으로 나갈 금액은 늘어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연말쯤에는 아마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자동차 보험료는 그래도 연말이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아닌데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전기요금이죠. 폭염이 지속되면서 이제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내일부터 발송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참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기요금 청구서는 검침일이 다르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받는 날이 좀 다르는데요. 지난달 25일과 26일에 검침한 가구는 이번 달 6일과 10일 사이에 청구서를 받게 되고요. 그 이후 지난달 말에 검침을 받은 가구는 오는 11일경에 청구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7월 말에 검침을 했다면 폭염 기간에 사용일이 더 많아서 요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한전 측에서 추정하기로는 매일 10시간 이상 에어컨을 틀면 요금이 한 37만원 안팎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조금 뭐 집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어쨌든 전기료 폭탄 상당히 겁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요금 관련된 기사는 이것 말고도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 이번 주 폭염 청구서 정부 전기료 부담 얼마나 줄여줄까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번 주 안에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7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각 가구에 도착한다는 소식 방금 전해드렸고요. 에어컨을 아무래도 뭐 길게 사용하면 당연히 요금이 늘어나겠죠. 4인 가족 평균 월 전력 소비량 300kWh라고 가정하면 전기요금은 44,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소비전력 2kWh 에어컨을 하루 4시간씩 가동한다면 전기요금은 7만원 이상 더 나오게 된다고 하고요. 정부와 여당의 고민도 깊습니다. 왜냐하면 8월에도 계속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폭염이 시작된 7월 이후 전기요금 인하분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자, 국회에서도 폭염 때 전기료 인하는 물론 가정에만 적용되는 전기료 누진제를 완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는 등 전기료 인하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본격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도 걱정입니다. 자, 농작물 피해로 껑충 뛴 장바구니 물가. 추석도 걱정. 자, 추석이 다음 달 말인데요. 벌써부터 추석 물가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 마트에서 장 보실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그 비용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야, 지금 정말 많이 올랐구나 물가가 이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무는 평년보다 66% 올랐고 한 달 전보다는 2배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배추는 포기당 3,500원으로 평년보다 50% 올랐다고 하고요. 자, 수박, 여름에 빠질 수 없는 과일 수박인데 54%가 올라서 수박 한 통에 2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 참 너무 부담스럽네요. 더위에 약한 시금치는 지난주보다 50%, 양배추도 40% 넘게 올랐습니다. 닭고기 가격도 평년보다 20%가량 높습니다. 자, 여름 장바구니 물가 벌써 이렇게 오르면 한 달 넘게 남은 추석 물가 벌써 걱정됩니다. 한 번 오른 물가 잘 떨어지지 않죠. 명절 되면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추석 전에 배추는 금값이라고 하고요. 추석에는 더 오르겠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물가 상승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에서도 아마 또 관련된 대책들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 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자영업자 얼마나 안 좋길래, 자, 상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이런 종로, 신촌, 숙대입구역 같이 아주 발달된 상권들에도 불 꺼진 매장이 수두룩하다고 하고요.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서 직장인들의 회식이 줄었고요. 그래서 이런 가게들, 식당들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대로변 곳곳에는 임대문의 딱지를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대형 매장들은 좀 불황에도 선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재작년 오픈 당시만 해도 오전 5시, 새벽 5시까지 운영했지만 점점 장사가 안 돼서 작년에는 자정, 올해부터는 밤 10시 반에 마감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2달 빼고는 다 마이너스였고 이번 달에는 1,500만 원 정도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직원 2명이 그만뒀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이제 보충할 계획도 접었고요. 이미 가게를 매물로 내놓았는데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상태다. 이 근처에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종로 2가에서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하시는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자영업자분들 상당히 어렵게 장사하고 계시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장사를 내놓았는데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은 뭐 새로 또 가게를 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장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어받을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계속 영업하시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문을 열고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뭐 종로, 신촌, 숙대 다 마찬가지고요. 역시 여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악재까지 끼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 직장인들의 회식이 줄면서 저녁 매출이 작년보다 20-30% 감소했다고 하고요. 직원들을 내보내고 더 적은 숫자의 사람들로 가게를 꾸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는 또 안 되고 이익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되자 규모의 경제를 갖춘 대형 프랜차이즈에만 더욱 문의가 몰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안정된 시스템을 제공하지만 창업 비용이 또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기도 하죠.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자영업 창업의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영업자분들 뭐 대표적인 자영업자 중에 하나죠. 편의점 사장님들. 편의점 업계도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들은 아무래도 그 점포를 더 늘려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게 상당한 그 목표고 참 중요한 그 관건인데 장사가 안 되고 힘들고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새롭게 편의점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을 확대하기가 참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최저임금이 올해는 작년보다 16.4% 올랐고 내년에는 10.9% 올라서 이제 시간당 8,350원이 되는데, 이러면서 편의점 본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점포 수익성이 악화되고, 또 그렇게 되면 신규 점포를 운영할 점주를 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이 국내 5대 편의점의 점포 수가 7월 말 기준으로 41,173개라고 합니다. 올해 조금 출점이 줄었는데도 작년 말보다는 한 1,900여 개 늘어난 상황이고요. CU와 GS25가 양대 산맥인데 각각 13,000개 정도의 점포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편의점 업계는 국내 편의점이 한 6만 개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한 19,000여 개가 더 생겨날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인 거죠. 그런데 이런 예상에 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CU나 GS25, 세븐일레븐 같은 3대 편의점은 올해 들어서 새 점포 계약을 위한 점포의 최저 예상 매출액을 조금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루 130만원 매출을 올리면 됐는데 150만원 매출 기준으로 올린 거죠. 150만원 어치를 팔 수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래야 본사도 괜찮고 그 점주도 괜찮아서 계속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인 거죠. 그 기준이 올라갔으니 더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는 것인데요. 자, 그리고 기존 점주 보호를 위해서 편의점 본사들이 근접 출점 자율 규제 추진을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건 역시 조금 선발업체 또 후발업체 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동일한 브랜드 간 250m 이내에는 신규 점포를 내지 않는데, 다른 브랜드 간에는 거리를 더 좁혀서 적용하겠다는 게 이 자율 규약안, 그러니까 근접 출점을 규제하는 그 자율 규약안의 골자입니다. 근데 편의점 간의 입장은 확연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CU나 GS25처럼 이미 점포 수를 많이 확보해 놓은 편의점은 당연히 근접 출점 제한에 대해서 찬성을 할 텐데요. 후발주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점포를 내야 하는데, 이런 제한이 생겨버리면 이제 불리해지는, 계속 이제 3위, 4위, 5위 이 순위가 역전하기, 2위나 1위로 올라서기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살펴봤고, 자,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뉴스, MBC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한 부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상당히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요.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60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부 보고서를 MBC가 입수했는데 보니까 피해자가 이것에 한 수백 배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은 중증 환자만 2만 명 이상, 피해자는 30만 명이 넘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 환경부 의뢰로 환경독성보건학회가 작성한 보고서인데요. 44명의 학자들이 9달 동안 연구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 시판 이후 살균제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던 20가지 이상의 질병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 범위인 폐질환과 천식, 태아 영양 등 3가지를 크게 넘어서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폐질환, 천식, 태아 영양 이렇게 딱 3가지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범위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그것 말고도 한 20가지 정도의 질병이 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나온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독성 간염이나 폐렴, 기관지 확장증 이런 것들이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고요. 간질성 폐렴은 3세 미만 어린이와 20대 젊은이, 40, 50대 중장년층에서 환자가 20배 폭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고 있고요. 또 살균제를 장시간 사용한 사람들일수록 발병률이 높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통 뭐 상당하죠. 피를 토한다고 합니다. 하루 저녁에도 일회용 컵으로 2컵, 3컵씩 나올 정도로 하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할지 겪어보지 않아도 이 말만 봐도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연구진은 전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30만에서 40만 명, 중증 피해자만 2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그동안 인정한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란 정부 보고서가 나옴에 따라서 큰 파장이 또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통화전쟁, G2의 신통화 전쟁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위안화 가치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G2 통화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해 중국이 위안화 절하로 맞대응하고 미국은 다시 위안화 절하를 문제 삼으면서 전면전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세 폭탄, 또 위안화 절상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계속 서로의 어떤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서 25%의 고관세를 막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 벌어지면서 중국에서는 이제 위안화를 좀 절하, 그러니까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수출에 대한 어떤 장벽을 좀 걷어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것을 환율 조작이다 라고 규정하면서 이 위안화 절상 카드를 또 꺼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거에 미국이 그 일본을 상대로 벌였던 통화전쟁과 상당히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 엔화를 절상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장기 침체에 빠져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과거 미국이 일본을 겨냥한 것처럼 현재 중국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또 전망이 있습니다. 당시의 일본,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 당시의 일본과 지금 중국의 그 위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일본은 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뭐 군사 안보 분야에서 미국에 크게 의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압박에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양보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중국은 과거 일본처럼 그렇게 미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중국 전체 수출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채 안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1980년대 일본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이 뭐 한 40% 정도 됐다고 하니까 중국은 뭐 그 절반밖에 안 되는 미국의 비중이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또 중국은 미국 국채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큰 손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내다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그것은 결국 미국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급격한 변화는 뭐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결국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중국은 그 1대1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면서 이미 뭐 아시아나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자기 편을 많이 확보했다는 점도 과거 일본과는 다른 점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꼭 미국이 뭐 아니더라도 뭐 중국산 제품을 팔 시장은 전 세계에 많이 있다. 너네 이렇게 나오면 우리 가만 안 있는다. 우린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위안화 절상을 도모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안 먹힐 수도 있고요. 또 위안화 절상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미국이 또 역공을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자, 뉴스야 놀자 2018년 8월 5일 저녁 10시 기준으로 네이버 많이 본 경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뉴스야 놀자 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우잼 뉴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